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배움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배움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해 연습하면 습관이 되어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움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습관 9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관찰하기. 인간은 오감 모두에서 정보를 얻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각기관에서 전체의 약 85% 넘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일과 관찰하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찰의 기본은 대상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인데 얼른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란 문화와 환경, 과거의 경험 등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본연의 상태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얼핏 보기에 평범한 상황이라도 요즘의 놀이 방법, 놀이 시간,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행동 등 특정한 부분을 의식하며 관찰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달라집니다. 2. 경청하기. 왜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일까? 자신이 말하는 것의 2배만큼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속담입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이야기와 정보를 정확히 포착해서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쌓고 진지한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의견과 진심이 나오고 더 깊이 있는 정보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또 듣는 사람의 자세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알고 정보의 조절이 가능해지며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생각하기.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수단과 행동을 취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타인과 소통할 때도 내용이 비약적으로 충실해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4. 모방하기. 이상적인 인물 또는 대상의 모방을 통한 학습은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는 본질적인 기법입니다. 최근 AI가 급속한 발전을 이룬 이유 중 하나도 이 모방의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인간과 집단의 기능 과정을 배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모방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피카소는 그 독창적인 예술의 착상을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흉내내기라고 대답했습니다. 피카소처럼 세계적인 예술가라도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술 작품의 정수를 잘 융합함으로써 참신한 아름다움을 낳는 것입니다. 5. 기록하기. 수업이나 업무 미팅에서 필기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적기만 하는 일은 단순 작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필기했다는데 만족해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거나 생각 없이 들춰보는 것에 그친다면 배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록하는 일은 사고 정리 전략입니다. SNS와 태블릿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스로 메모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나 직접 손을 움직이면
전자기기와는 다른 형태로 뇌에 신호가 전달되며 자신의 글씨는 세상에 하나뿐이므로 시각도 자극됩니다. 6. 의견 제시.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부끄럽다, 남들이 싫어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낸다고 해도 서로 같은 의견만 말하는 일이 많은 듯합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런 태도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남들은 의견이 없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7. 질문하기. 질문은 학문의 기본입니다. 학문에서 문은 무언가의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질문하는 거라면 쉽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잘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들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고 나아가 배운 것을 이해로 이어가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묻는 기술을 몸에 익히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고 매사에 효율이 높아져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일이든 공부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합니다. 8. 비판하기. 우리 사회에는 분위기 파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설령 남과 다르게 생각해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동조하거나 말을 삼켜버립니다. 반면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비판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일, 서로 더 잘 이해하는 일을 뜻하므로 칭찬받을 행위입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고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니 앞으로도 이 방식이면 되겠지 하는 자세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방식이나 생각을 고수하는 대신에 정과는 다른 시점을 명확한 논거로 표현하고 수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9.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연주, 상연, 연기 등을 뜻합니다. 배움에서는 자신이 얻은 인풋을 몸으로 표현해서 전달한 아웃풋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퍼포먼스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극 수업이 이른 의무 교육 단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통해 표정과 목소리, 몸짓 등의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타인과 협동하는 능력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짧게 반복하며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보여주는 방법이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은 반사라는 심리적 기법을 이용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해한다. 청자가 화자의 기분을 이해한다. 경청의 30% 정도가 백트래킹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백트래킹을 통해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이유는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성의 원리란 타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끼는 심리 작용입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리, 고마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반복하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보답으로 호의적인 심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백트래킹을 할 때의 핵심 6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중시하고 거기에 동조한다.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친다. 이야기의 키워드를 되풀이해 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확인한다. 상대방에게 공감한다. 학교나 직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자 할 때 말해도 괜찮다라는 안심감이 없으면 아무리 적절한 말과 자세한 설명이 있어도 효과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6가지 핵심을 명심하면 좋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작업이 예상될 때는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이러한 시간 분배에 대한 지침입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이탈리아의 생산성 컨설턴트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입니다. 시릴로가 학생 시절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를 사용해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공부를 한 경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타이머만 있으면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릴로는 지속 가능한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의 횟수를 분석하고 사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25분간 작업 플러스 5분간 휴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25분 플러스 5분의 한 세트를 1포모도로라고 합니다. 4포모도로를 채우고 나면 15분에서 30분의 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를 하루에 몇 번 반복하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준형 지음 빅피시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삶에는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다 이러고 살아. 내가 해봐서 하는데 글쎄 그게 괜찮을까? 이렇게 갖춰야 할 기준에 대한 목소리들, 꿈을 주저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책은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고대부터 현대까지 삶의 이치를 치열하게 고민한 26명의 철학자의 지혜를 품은 책입니다. 고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현재를 긍정하라 라는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니체의 말을 통해 삶을 지탱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건너는 순간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꿈 하나쯤 품고 삽니다. 물론 그 꿈의 내용과 방향은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창업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멋진 소설 한 편 완성하는 게 꿈이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꿈에 우리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 노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아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꿈을 이루는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희망 회로부터 돌리며 시작한 창업은 회로가 까맣게 타버렸는지 늘 해결해야 할 일두성이이고 큰 기대 안해라고 말하지만 결과 발표일만 되면
마음 졸이게 만드는 공모전도 늘 탈락 소식뿐입니다. 아니,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불안과 고통, 혼란을 거치며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견뎌가며 꿈꿀 필요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편한 삶과 안정이 보장된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고 말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니체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별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삶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 하루하루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니체는 이런 세상에서 운명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죄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자유의지의 철학과 일종의 패배주의에 해당하는 숙명론, 마지막으로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운명애의 철학이 그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철학은 쉽게 말해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철학입니다.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그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이유는 노력과 의지, 용기 때문이며 누군가의 실패는 자신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숙명론은 일종의 패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명론에 매몰된 이들은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실패는 운이 없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성공 또한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자유의지의 철학과 반대로 숙명론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운명의 철학은 자신에게 던져진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이는 자유의지의 철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에게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을 인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음악의 소질이 전혀 없는데 노래를 평생 업으로 삼겠다고 하거나 공부에 재능 없는 아이에게 노력하면 다 된다라며 닥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여건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 삼아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애의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지닌 태도입니다. 물론 운명애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질과 재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늘 어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꿈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아픈 속 달래가며 한 발 물러서야 할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 그런 순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과 노력, 그 둘 모두를 품은 시간이 쌓여 다시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느 때처럼 고통의 순간을 건너는 중이라면,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 있다면 니체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별을 품고 사는 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별을 말입니다. 들을 때마다 번번이 짜증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만큼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꺾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뭐 때문에 불편하더라 등등 결국 다 안 된다는 통에 뭐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면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비슷한 대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내가 해봤는데 하면서요. 문제는 이들의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이 기대보다 잘 틀리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라 되뇌며 호기롭게 도전해보지만 결과는 그들의 경험과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유야 뻔합니다. 어차피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고 경쟁자들은 보기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내 열정과 인내심은 마치 부풀어 오른 설탕 볶기처럼 눈 깜짝할 사이 바싹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도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들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한 선택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 된다라며 고개 내젓는 문제를 나 홀로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과연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까요? 이에 대해 과학 철학자 포퍼는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는 시도 중 일부는 틀렸다는 사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백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조언은 이를테면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두 마리 백조를 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백조가 희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살펴봄으로써 너의 목표는 달성 불가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흰 백조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백조가 희다라는 명제가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단 하나,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은 백조는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흰 백조보다 훨씬 적은 수이지만 당당하고 고고하게 말입니다. 물론 검은 백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흔한 것도 아무 곳에나 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1697년 네덜란드의 여행가 윌리엄 드 블라밍에 의해 호주의 어느 강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300여 년이 지난 지금 검은 백조라는 말은 여전히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존재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검은 백조를 찾으려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의 걱정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해답은 늘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우리를 애타게 할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와 룰을 따르다 보면 힘 100조만 있다고 믿는 이들과 똑같은 벽에 부딪힐 것이며 때때로 너무 지쳐 그들과 함께 검은 100조는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은 백조를 발견한 순간 기존의 모든 답은 무너지고 우리가 증명한 새로운 명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포기하고 싶은 충동, 남들의 기준과 기호에 맞춰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견디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검은 백조는 분명 있습니다. 윤기 나는 깃털을 꼭꼭 숨긴 채 우리가 새로운 길을 뚫고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고 헤겔은 말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되짚어 보면 인간의 삶 또한 이런 변증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치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처럼 개개인 또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를 되짚어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비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끊임없이 그 일에 도전하고 성장한다라는 비결 말입니다. 물론 이 비결을 따른다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운이라는 이름의 돌발 변수가 있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것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증법을 따르는 과정의 끝이 해겔 철학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겔은 인류의 역사가 마치 기다란 종이 조각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돌 말려 있는 기다란 종이를 펼치면 그 속에 이미 그려진 거대한 그림 작품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역사 또한 일종의 최종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 다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는 정해진 결말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변수투성이고 평범한 성공의 방정식 또한 실제로는 실천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을 망설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다양한 사건으로 상처받곤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철학으로 잘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